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1490년대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그 뒤에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터키를 유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로 볼 것이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벌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다, 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EU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유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정체성 면에서는 이 이슬람교에 라고 보고 이 중동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스탄불, 이 콘스탄티노플은 사실상 이 유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문화기행, 오늘은 이 콘스탄티노플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반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표적인 반도 국가는 이 터키의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이스탄불이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고대 아테네 문명이 있던 이 발칸 반도, 그리고 고대 로마 문명이 존재했던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큰 나라로 성장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표적인 반도 국가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반도 국가들은 사실상 이 우면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반도 국가들은 구르성 산지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구릉의 형태가 나라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인 농업 생산물 가지고는 이 먹고 살기가 막연합니다.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과 이 대륙 세력을 잇는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테네라든지 고대 로마라든지 이러한 나라들 전부 이 사실상 대외 개방적인 이 외교와 무역 정책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나라들이, 반도 국가들이 이 폐쇄적인 구조로 바뀌는 순간 사실상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끊임없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상 대외 무역을 통해서 이 국력을 신장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반도 국가는 여하튼 해외 개방적인 그러한 외교 정책과 이 무역 정책을 통해서 발전하는 방법밖에 없죠.
다음으로 이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이스탄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뭐 콘스탄티노플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탄불로 이 변경되게 되죠.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 이스탄불에서 서쪽을 보면요, 서양이고요.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쪽이 곧 동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이 실크로드의 서쪽 끝 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진귀한 물자들이 대부분 이스탄불에 모이고 그것을 서양이 가져가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이 실크로드의 서쪽 끝은 이스탄불이고요. 그러면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예,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뭐 다르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실크로드의 동쪽 끝은 이 장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상 이 한반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비잔틴 제국과 신라 제국은, 신라는 똑같이 반도 국가이면서 또 하나 공통점이 사실상 천년 제국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또 실크로드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이라는 이 지정학적인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 한 나라가 세워져서 천년간 유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겠죠. 바로 이 중개모욕을 통해서 이 국력을 다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성소피아 대성당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루 모스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고 불리우는 이 블루 모스크를 살펴본 뒤에 이 그랜드 바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랜드 바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이 바자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뭐 부르이웃 돕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입던 옷이나 그런 것들을 이 돈 주고 팔고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이제 성금을 마련해서 부르이웃을 돕는 뭐 그런 바자회가 있고요. 또 공장에서 뭐 싸게 이 물건을 떼어와서 그것을 이제 바자회에서 팔고 남은 이문으로 이 부르이웃 돕기를 하는 그러한 바자회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자회에서 쓰는 이 바자라는 것이 이 사실상 시장이라는, 이 이슬람권에서 사용하는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바자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갈라타 탑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슬람 문화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한번 전반적으로 슬쩍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먼저 성소피아 대성당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리스어로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완공된 성당이고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요. 특히
이 게르만족에게 빼앗긴 고대 로마 제국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고토 회복 전쟁을 계속 추구하죠. 이 서유럽으로의 진출을 아주 부단히 원했던 이 황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고대 로마 제국, 이 동로마 제국에서 시작을 하죠. 이 동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로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게르만족에게 짓밟혔던 고토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 정서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게 빼앗긴 고대 로마 제국 고토를 회복하려고 했고, 그 선봉에 섰던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532년에 이 성소피아 성당이 착공이 되고요. 5년 후인 537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스어로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고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성스러운 지혜란 뜻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완공식에서 얘기를 하죠. 나를 택하시어 이 거룩한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솔로몬 왕이시여 내가 드디어 그대를 능가했소 라고 이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죠. 예,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자그마치 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랍어 이 문자들이 있는데요. 이 아랍어권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이 성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상을 신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자를 통해서, 문양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꾸미고 있죠. 예,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성소피아 성당은요, 대성당은요, 이 대지진에도 1500년을 견뎌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터키 지역이 사실상 지진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건축물이 자그마치 1500년간 큰 문제 없이 지탱해 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5만 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에도 내부에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았다는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부에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5만 명을 수용할 정도의 이 큰 규모, 그리고 이 돔 형태의 이 건물이 완성돼서 1500년간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건물 중앙에 거대한 돔을 양쪽에 반원형 돔이 지탱하도록 하는 이 건축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55.6m,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돔은 직경이 무려 31.27m에 이릅니다. 벽돌 사이에는 공간을 둬서 공기가 통하게 있고, 이러한 이 건축은, 방식은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한 이 신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1999년 리터 지진계 규모 7.4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현대식 아파트와 연립주택 무려 15만 채가 무너졌는데도 이 성소피아 대성당만큼은 건재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
이 복원된 이 모자이크화, 이 사실상 이슬람으로부터 이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와서 이 술탄이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끝까지 저항한 이 비잔티노플 이 주민들의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을 파괴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유지한 채 이슬람 이 교회당으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 대부분의 신료들은, 이 술탄의 신료들은 이 파괴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술탄은 오히려 이것을 이 모스크화 시키는 것을 명령하게 되죠. 여기에는 많은 성화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훼손하지 말고 이 회치를 해서 이 이슬람 문양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칠한 부분을 뜯어내 보니까 그래서 이 복원된 모자이크화가 등장하게 되죠. 이 중앙에는 아기 예수를 하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고요. 이 우측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바치는, 그리고 좌측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소피아 대성당을 봉헌하는 모습이, 아기 예수에게 봉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게 되죠. 예, 콘스탄티노플 함락 그 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자존심이자 동방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고, 이 성소피아 대성당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21살의 젊은 술탄에 의해 함락되게 되죠. 그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봉쇄한 후 유럽인과 아시아인으로 각각 편성한 군대와 대포를 직결시킨 뒤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2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전사하고요.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고심 끝에 대성당을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대성당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이 모스크화 시킬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예, 모스크화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스크로 탈바꿈하면서 제일 먼저 직면한 문제는 이 벽면의 모자이크 성화 처리 문제였습니다. 이슬람은요, 이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모자이크 성화는 석회를 발라 안 보이게 처리하고요. 내부 공간은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아랍어 서예로 장식하게 됩니다. 건물 바깥 주변에는 미나레트라고 불리는 이슬람식 첨탑을 4개나 세워서 이 모스크 건물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만들어 놓았죠. 하지만 이 모자이크화가 이제 발굴이 되면서 복원이 되면서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종교적 관용의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내부 모습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랍어 서예 문장과 또 그리스도교 성화가 이 하나로 뭉쳐진 그리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예술 장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종교적 관용의 상징이 되었죠. 1935년 근대 터키 공화국을 건설한 케말 아타튀르크는 이 성소피아 사원을 박물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석회로 덮였던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가 복원되어 전시되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를 초월한 관용과 공존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아왔죠. 물론 최근에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건축물을 다시 이슬람 모스크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종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인류의 공존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정책인가? 역사의 교훈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정답은 분명하게 나온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블루 모스크를 살펴보도록 하죠. 블루 모스크의 이 외부에서 블루 모스크를 본 모습입니다. 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도 불리고요. 이 세계문화유산인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유서 깊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 명령에 따라 이 1609년에 착공을 했고요. 7년 공사 끝에 1616년에 완공되게 되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만 개가 넘는 파란색 도기탈로 만든 튤립 50여송이에서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됩니다. 이 모스크를 둘러싼 돌담 안에 들어서면 마당이 보이는데요. 이 라마단 금식월에 해가 지고 나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신학교로 사용되던 이 마드라사와 호스피스도 있죠. 내부의 모습이고요. 파란색 타일을 깔아서 이 빛마저도 파란색이 들게끔 만든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 모스크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슬람 사원을 방문할 때는 그 이슬람식의 예법에 따라야 되겠죠. 이 이슬람 사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관람해야 합니다. 지금도 모스크로 쓰이기 때문에 매일 진행되는 5번의 기도 시간에는 예배자를 제외한 방문객은 입장이 불허되죠. 이 신발을 벗어 입구에서 나눠주는 비닐봉지에 넣고 정숙하게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입구에서 주는 스카프를 머리에 써야 하고요.
이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랜드 바자로 떠나보도록 하죠. 이 그랜드 바자, 거기서는 이 카팔리 차르시는 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만도요, 무려 21개에 이르죠. 입구 중 하나로 들어가 쇼핑을 하면 이곳이 왜 세계 최대 규모인가를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을 것 같은 지붕 아래에서 다양한 서적과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체유 타일, 도자기, 유기, 이 가죽 액세서리, 이 벨리 댄스 의상, 그리고 파이프 및 재떨이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랜드 바자 지붕이 설치된 이 그랜드 바자는요, 지붕이 설치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이죠. 이 미로 같은 거리를 다니며 갖가지 수경예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400~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시장인데 이 지붕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랜드 바자는요, 메메트 2세 술탄이 섬유 결의를 전담할 특별 시장을 세우라는 명을 내린 140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체바비르는 이 전형적인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특별시장이라는 개념, 그리고 섬유 거래만을 전담한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특별시장이 존재하죠. 뭐 조선시대 유기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 특별시장, 국왕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전을 생각해 보시면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원래 각 거리마다 특정한 수공예품을 제작해서 팔아 아직도 시장 이름에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요. 더는 이 같은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은 현대식으로 이 광고판도 세워져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 지붕의 형태만큼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 천장화가 있는 이 그랜드 바자의 모습이고요. 이국적인 소매점의 천국에서 지붕이 덮인 60개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상점, 무려 3,000여 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즐겁죠. 페르시아 양탄자를 짜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요. 또 카페 또는 식당에 들러 향신료와 기타 이국적인 메뉴, 그리고 터키 사탕 등을 한번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휴장을 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갈라타 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터키의 건물들은 대부분 낮습니다. 뭐 5층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진이 발생하면 이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 사실상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타 탑은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정표 역할을 할 정도로 이 높은 이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갈라타 탑 전망대가 있죠. 이스탄불의 중세 전망대에 오르면 이스탄불의 역사지구와 도시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갈라타 탑은 약 67m에 달하는 9층 높이의 돌로 만든 구조물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9층 높이 그러면 애기애기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뭐 지진이 많은 이 이스탄불 지역에선 67m 9층 높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갈라타 탑은 1348년 건립 당시엔 이 그리스도의 탑으로 불렸고요. 이 오스만 제국에서 화재를 관측하는 전망탑으로 사용됐다가 18, 19세기에 두 차례의 대규모 화재로 손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1960년대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친 후 일반 대중에 공개됐죠. 이 방문객이 도시와 보스포러스의 경관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기도 뭐 명당자리이기도 합니다. 탑에 올라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 발코니에 가보면 여기에서 이스탄불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곧장 가로질러 유럽과 아시아 사이 지역을 관통하는 해협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 천연항인 골든 호는 갈라타 탑에서 석양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탑의 발코니는 매일 개방되고요.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만 운행되고 마지막 2개 층은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월요일에는 평소에 절반 가격으로 탑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 뭐 팁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슬람 세계의 이해를 한번 도모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게요. 예, 이슬람인과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슬람의 교리는요,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경전으로는 쿠란이고요.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죠. 신자의 의무는, 이슬람교 신자의 의무는 6개의 육신과 오행인데요. 6개를 믿고 5개를 행하여야만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육신과 오행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끔 기사를 읽다 보면 이슬람이라는 말이 있고 무슬림이라는 말도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이라는 말은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요. 이 무슬림이라는 말은 이슬람 교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무슬림이라는 뜻은 신에게 몸을 바친다는 뜻이라고 해요. 예, 이 육신과 오행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신은요, 6가지를 믿는다는 건데요. 이 육신은 이슬람 교도들은 유일신
알라, 그리고 천사, 경전인 쿠란, 그리고 예언자인 무함마드, 최후의 심판, 정명의 6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은요, 먼저 신앙 고백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요. 예배는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중에 5차례에 걸쳐 예배를 드립니다. 예, 아주 철저하죠. 뭐라고 할까요? 양탄자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중 5차례에 걸쳐서 이 메카를 향해서 이 양탄자를 펼치고 그쪽을 향해서 이 5번 절을 올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요, 이 오행 중에 3번째는 성지순례인데요. 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이 오행 중에 4번째가 단식입니다.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인 라마단 한 달 동안 신자들은 단식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희사가 있는데요. 이 희사라는 것은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헌납을 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을 목적으로 신자들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후일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일종의 세금으로도 희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 이 이슬람들은 세금만 잘 내면 어떤 종교를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일찍 꺼냈네요. 예, 다음으로 알쿠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이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슬람의 경전에는 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도 포함이 되고 있죠.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경전은, 가장 중요한 경전은 알쿠란입니다. 알라신의 계시를 수록한 이슬람교의 경전이고요. 전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적 내용 외에 신자의 모든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율법적 내용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이슬람교도의 법률과 생활 지침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 쿠란의 번역이 금지되어 모든 이슬람교도가 아랍어로 된 쿠란을 읽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죠. 예, 이 쿠란은 원래 번역이 안 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아랍어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쿠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죠. 예, 이슬람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교는요, 사회적으로 기존의 신분제도를 부정하고요.
이 무슬림 간의 평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던 아랍인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죠. 예, 다음으로 바케와 헤지라를 보도록 하죠. 이 무함마드 시대, 즉 610년부터 632년에 이 바케가 있게 되는데요. 이 메카의 이 보수적 기조층은 이 무함마드를 박해하게 됩니다. 예, 뭐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 보수적 기조층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 엄연하게 강상에 구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뭐 이 평등하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 당시에 메카는 여러 종교가 아주 많았었죠. 이 다신교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함마드는 유일신을 믿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정말 이 정반대되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무함마드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디나로 피신하는 그 해를 헤지라, 즉 헤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622년이고요. 이 해가 이슬람력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메디나에서 이 무함마드는 포교에 성공하게 되고요. 이 630년에 메카를 탄환한 뒤에 2년 만에 단 2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632년부터 661년에 이 단명한 이 정통 칼리프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예, 선거를 통해 이 칼리프를 선출하게 되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이 교세를 확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뒤에 이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는 데는 좀 약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 선거로 선출됐던 이 정통 칼리프인 4대 칼리프 알리가 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어 다마스쿠스로 천도하게 됩니다. 무아위야는 칼리프 자리를 우마이야 가문이 세습하도록 하여 바로 이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게 되죠. 여기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 이슬람교가 분열되게 됩니다. 여기서 수니파는 이 우마이야 왕조처럼 이 어떻게 보면 이 선거를 통해서 이 칼리프를 선출하는 그러한 제도를 무시하고요. 이 왕조를 통해서 이 칼리프를 승계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수니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아파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쪽으로는 인더스강에서 인도가 있는 이 인더스강에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예,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그리고 이 뚜르 뿌아티의 전투에서 이 프랑크 왕국에 패배하면서 북으로는 이 피레네 산맥 이남의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이 우마이야 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이 뿌아티의 전투는요, 뚜르 뿌아티의 전투는 프랑스의 중부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 프랑크 왕국을 이기고 이 뚜르 뿌아티의 전선을 돌파했으면 아마 서유럽 전체가 이슬람화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뭐 밀리게 되면서 이 피레네를 경계로 해서 이 북쪽은 이 서유럽은 이 그리스도교가 차지하게 되고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지역은 이 우마이야 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슬람권이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우마이야 왕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랍인을 중용하고요, 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삼게 되죠. 거기다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 아랍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아랍인 우월주의 정책에 이 비아랍권 이슬람교도들이 반발하여 사실상 쇠퇴하게 되죠.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반도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대외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예, 제가 앞에 수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수피아 대성당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그랜드 바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슬람교라는 것이 사실상 신 앞에서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 것이 사실상 기본이고요.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극단주의가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만 잘 내면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슬람권은 또 그렇지가 않죠. 이 무엇보다도 이 관용이 이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관용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수업 시간에 관용보다는 또 다른 얘기들을 하느라고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